네, 우리 교재 101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개정이다 하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수익과 비용을 우리가 손익계정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수익과 비용에 관한 개정 과목들을 한번 이 그림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고 한다면 수익에서 가장 덩치 크고 좋은 수익이 매출액이라는 수익이죠. 예, 우리가 이거를 영업수익이라고도 합니다. 예, 영업을 통한 수익이다 해서 매출액을 영업수익 이렇게 말해요. 그 밑에 있는 영업의 수익은 영업 외적인 수익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매출액은 영업수익이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수익에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인 매출액, 영업수익의 매출액에 대응되는 비용은 뭐냐? 쫙 왼쪽에 오면 차변에 매출 원가,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죠. 예. 그래서 상품이면 매입 가격이 매출 원가고 제품이면 제조한 원가가 매출 원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매출 원가는 비용이요, 매출액은 수익이다. 두 가지 정리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매출 원가를 빼가지고 매출 총이익이라는 걸 구하는데 그 매출 총이익 밑에서 뭐를 배치하냐면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는 비용을 배치합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는 비용은 판매 활동과 관리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뺀 것을 영업이익이라고 하죠. 그 영업이익 밑에다가 뭘 배치하냐면 영업의 수익을 배치합니다. 예, 우리 그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의 수익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영업수익 말고 또 하나의 수익이 영업의 수익이에요. 영업의 수익은 개정 과목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책에 한 10개 정도 소개되어 있어요. 예. 그러나 금액들은 다 작아요. 대부분. 그래서 영업 외적인 수익을 어디다 더하죠? 영업이익에다 더하죠. 그런 다음에 또 그 밑에다 이걸 배치합니다. 영업의 비용. 자, 비용 중에서 제일 큰 건 매출 원가이고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겠지만 그 다음에 영업 외적인 비용도 조금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자를 냈다든가, 네, 유형자산을 처분했는데 손실을 입었다든가, 단기 매매증권을 평가했는데 손실을 입었다든가 이런 것들이 영업의 비용이죠. 그런 영업의 비용을 또 빼줍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에다가 영업의 수익은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뺀 것을 우리는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라고 정리하죠. 손익계산서 구조 다 외우셨죠? 예, 법인세 차감전 이익 밑에다가 뭘 배치합니까? 법인세 비용을 배치합니다. 그래서 법인세 비용은 당기순이익이 2억 원 미만인 법인은 10%, 예, 그러지 않은 그보다 더 큰 법인들은 이제 20%. 그래가지고 법인세 비용을 계산하죠. 그래서 법인세 비용을 뺍니다. 법인세 차감전 이익에서. 그 마지막 법인세 비용이 이제 비용의 마지막이죠. 비용에서 가장 마지막에 오는 게 법인세 비용. 그걸 뺀 걸 맨 밑에 당기순이익이라고 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기순이익은 비용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 비용이라는 뜻이 아니고 비용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비용이에요. 예, 수익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수익이고요. 예, 당기순이익은 이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거예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거 1-2가 당기순이익인 것이죠. 네, 손익계산서 구조. 차대변으로 배치한다면 대변에는 수익을, 차변에는 비용을 배치하겠으나 여러분 손익계산서 구조는 제가 외우라는 구조 있죠? 위에서부터 쭉 열거한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는 매출총이익. 거기서 판매관리비 빼면 영업이익. 영업이익에다 영업수익 더하고 영업의 비용 빼면은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거기서 법인세 비용 빼면은 맨 마지막에 당기순이익이 온다. 이걸 아주 줄줄줄줄 쓸 수 있도록 외워야 합니다.
밑에 지금 설명한 것을 또 3번 여기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기업의 주요 영업활동인 매출활동과 관련된 수익을 영업수익이라고 하고, 영업수익, 요 매출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 외의 수익을 영업의 수익이라고 한다. 수익 두 개를 지금 단번에 설명해 버렸어요. 영업수익인 매출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매출원가라고 하고, 매출액에 대응되는 것이 매출원가라는 비용이라는 거죠. 판매와 관리활동에 관련된 비용을 판매관리비라고 하며, 판매관리비 설명이 됐죠. 그 외의 비용을 영업의 비용이라 한다. 그 외의 비용을 영업의 비용 까지 설명을 했네요. 법인세 비용은 이제 법인세 차감 전 이익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거니까 뭐 이거는 세율 곱해서 세법에 의해서 계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수익의 매출액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FAT 1급에서는 상품 도소매업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매출액의 개정 과목은 무조건 상품 매출 이렇게 될 겁니다.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외부에서 구입한 재화인 상품을 일정한 이익을 가산하여 매출하게 되는데, 상품의 매출이 발생하면 매가로 상품 매출 계정 대변에 기입한다. 상품 매출은 수익이니까 대변에 기록하는 것이다. 그런데 상품 매출에서 빼줘야 되는 것이 있다요. 밑에 애누리. 여러분 애누리 하면은 매입 애누리도 기억이 나죠? 우리가 재고자산 공부할 때는 매입 애누리를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수익이니까 매출 애누리. 또 우리 재고자산 공부할 때, 상품 공부할 때 말이죠. 환출이 생각나시죠? 환출, 반품시키는 거. 이번에는 매출이니까 환입이라 하겠다. 환입, 반품이 들어오는 거. 그래서 매출 애누리와 환입은 우리 매입의 매입 애누리와 환출, 이것과 상반되는 개념 과목입니다. 그래서 매출 애누리라는 것은 매출을 한 상품 중에 파손이나 손상이 있어가지고 그 값을 깎아주는 것을 매출 애누리라 하고, 매출 환입은 우리가 판매한 매출 상품 중에서 도저히 파손 상태가 심해서 반품이 들어온 것을 우리는 매출 환입이라 한다 이겁니다. 당연히 매출액에서 빼야 되는 것이죠. 다음, 이 매출 할인은 여러분이 뭐가 생각나냐면 우리 상품의 매입 할인이 또 생각난다. 매입 할인은 뭐냐? 우리가 매입을 하고 원래 약정된 기간보다 대금을 빨리 지급하게 되면은 그 기간만큼 이자 부분에 대해서 할인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때 할인을 해준 게, 우리가 할인 받는 게 매입 할인이에요. 이번에는 우리가 할인을 해주는 겁니다. 매출 할인. 거래처에서 3개월짜리 외상으로 사간 건데 당장 현금으로 갚겠다 하면은 3개월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이자만큼을 할인해 줘야 되겠죠. 그 할인하는 것이 매출 할인. 그래서 이거 다 뭐예요? 빼줘야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매출액은 언제나 순매출액이 되겠는데, 순매출액이라 하면 총 매출액에서 이것을 빼주는 거다. 네, 우리 매입의 그것과 똑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끝났어요? 영업수익, 매출액 설명 끝났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수익인 영업의 수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영업의 수익은 개정 과목이 꽤 여러 개가 있어요. 네. 첫째, 이자 수익이 영업의 수익에서 코드가 제일 빨라요. 이자 수익. 금융기관 등에 예금을 했다든가 적금을 부어놓으면 거기 만기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자를 받죠. 그 받는 이자가 이자 수익, 영업의 수익으로 표시합니다. 받는 이자 수익. 쉽고요. 두 번째,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여러분 우리 단기 매매증권 공부할 때 이거 공부했죠.
영업의 수익, 아마 맨 처음에 등장한 영업의 수익이 당좌자산 배울 때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이었을 거예요. 네. 결산 시 단기매매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할 때 장부금액보다 공정가치가 높은 경우에 그 차익이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그래서 우리가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은 단기의 손익에 반영됩니다. 늘 그래왔죠. 그 단기의 손익에 반영된다는 말이 영업의 수익으로 분류한다 이 말이었어요.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이익은 단기의 손익이 아닙니다 했기 때문에 여기 아무리 봐도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이 자리에는 안 보일 것이다. 왜? 이거 영업의 수익이니까. 그래서 아까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우리 앞 시간에서 자본 공부할 때 나왔잖아요. 여기에는 안 나오겠죠. 다음 세 번째,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처분이익은 사실 여기 단기 매매증권 하나만 나왔습니다만은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도 이 자리에 영업의 수익에 와야 되고 유형자산 처분이익도 이 자리에 와야 되고 아무튼 처분이익이라는 건 무조건 단기 이익입니다. 처분이익은 자본으로 가야 되느냐 단기의 이익으로 와야 되느냐 이 고민을 하는 것은 평가예요. 평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단기 손익으로 오는 평가이익이 있고 자본으로 유보되는 평가이익이 있지만 어떤 것은 처분이익은 무조건 단기에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선 지금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밖에 없지만 사실은 생략된 거예요. 밑에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도 나와야 되고 유형자산 평가이익도 나와야 되고 평가란다. 처분. 예. 뭐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아마 밑에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우리 공부했죠. 예. 단기매매증권을 장부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처분할 때 그 차익이 수익이 발생하죠. 대변에서. 자, 그 다음에 요거 그리고 요거 요 두 개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많이 헷갈려 합니다. 왜? 개정 과목 이름이 너무 비슷하다. 너무 비슷해요. 자, 두 가지가 전부 다 무엇 때문에 발생하느냐 하면은 전부 환율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환율이에요. 환율. 네. 그런데 하나는 중요한 것이 외환 차익이라는 것은 상환할 때의 환율 차이고 외화 환산 이익이라는 것은 평가할 때의 환율 차이예요. 네, 그게 다릅니다. 네. 상환이라는 것은 부채를 의미할 것이고 자산에서는 회수라는 표현을 쓰죠. 자산은 돈으로 팔았다, 처분했다는 거죠. 자산은 회수라는 거 뭐예요? 외화 자산을 회수했다 이 말이 뭐예요? 외국에 있는 자산을 처분했다 이 말이죠. 외화 부채를 상환했다 이게 뭐예요? 외화 부채를 갚았다 이거죠. 그렇게 외화 자산을 처분하거나 갚을 때 발생하는 환율 차이에 대한 이익, 그게 외환 차이. 자, 여기 외화 환산 이익과 외화 환산 이익은 환율 평가. 그러니까 이 평가는 뭐예요? 언제나 결산 때 하죠. 결산. 예, 결산. 그래서 외화 환산 이익이나 외화 환산 손실은 결산 시에 발생합니다. 네, 그렇게 꼭 기억하시면 안 헷갈려요. 예, 결산 시. 이건 결산 시밖에 나올 수가 없어. 외화 환산 이익은. 왜냐하면 평가를 결산 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외환 차익 이거는 언제예요? 외국에 있는 자산을 처분했거나 외국에 있는 부채를 상환할 때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외환 차익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외환 차익. 이걸 저장을 하나 해놔. 매번
저장해 놓은 게 없군요. 오늘 저장을 하나 해놔야 되겠어. 수업 때마다 말을 만들려면 힘들어요. 부채를 가져갑니다. 아니 여기다 한꺼번에 써야 되겠다. 사이쇼 환율은 이거고, $20,000. $20,000. 은행의 차입금. 그러면 얼마예요? 동그라미가 너무 많다. 이거 2천만 원인가요? 자, 어디 한번 말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다가 이거 하나 더 써야 되겠구나. 현금으로 상환이라고 한번 해보죠. 현금 상환을 했다. 자, 이자나 이런 것은 다 무시하고 이것만 가지고 한번 회계 처리를 한다면, 자, 우리 회사가 뉴욕은행의 차입금 2천만 원을 당일 아래와 같이 상환했습니다. 자, 차입일은 3년 전 오늘이었고 당시 환율은 달러당 1,000원이었고요. 2만 달러를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상환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2019년 8월 23일 날 상환을 하는데,
상환하는 날 환율은 달러당 1,200원이에요. 그래서 현금으로 상환을 했습니다. 이자는 별도이고 원금 상환에 대한 것만 회계 처리를 하라라고 한다면 차변에 부채 감소인 장기 차입금 뉴욕은행 거 부채 감소가 얼마가 일어나냐면 2천만 원 감소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요거 이익이 나도록 해야 되니까 요거 환율을 좀 뒤집어야 되겠네요. 미안합니다. 여기를 상환시 환율을 900원으로 좀 고치겠습니다. 아까처럼 1200원 하면 이게 부채니까 손실이 나요. 이게 자산 같으면 우리 자산이 불었지만 지금은 부채였어요. 부채니까 거꾸로 환율이 떨어져야 이익이 나는 겁니다. 환율이 떨어져야 이익이 나는. 자산은 환율이 오르면 이익이 납니다. 자산을 회수할 때는 환율이 오르면 이익이 나고 부채는 환율이 떨어져야 이익이 난다. 자, 그래서 차변의 장기 차입금은 2천만 원이 되죠. 이게 뭐예요? 부채 감소다. 이 부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대변에 현금은 얼마가 지급됐을까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현금이 얼마가 나갔을까요? 자, 오늘 이 갚으려면 뉴욕은행에다가 2만 달러를 송금해야 돼요. 달러로 송금해 줘야 되죠. 뉴욕은행에서 우리 원화를 안 받죠. 2만 달러를 송금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한국에서 현금을 얼마 가지고 가야 되느냐 이겁니다. 은행에 가서 달러를 바꾸려면 2만 달러를 사는데 한 1달러당 900원을 주고 사야 된다. 그랬더니 1,800만. 현금이 1,800만 원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대변에서 차산이 감소하는 겁니다. 부채 2천만 원을 상환하는데 돈은 자산 감소는 1,800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지? 환율 때문에 이익이 난 겁니다. 그걸 우리는 외환차익이라고 쓴다. 그것이 바로 200만 원이다. 200만 원. 이 외환차익이 바로 수익 발생인데 수익 발생 중에서도 이게 바로 영업의 수익에 해당되는 영업의 수익 발생인 것입니다. 이게 외환차익이에요. 외환차익. 그런데 해놓고 보니까 이걸 먼저 밑에 외환환산이익을 먼저 하고 이걸 할 걸. 후회스럽네요. 아무튼 뭐 순서는 좀 안 맞았어요. 환산을 하다가 나중에 갚는 건데 제가 성급하게 위에 거부터 하다 보니까 외환 차익을 먼저 예를 들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는 환산 이익이라는 것은 뭐냐? 이와 똑같은 것인데 갚는 게 아니에요. 환산 이익은 예제가 비슷한데 당사는 뉴욕은행 차입금 2천만 원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결산일을 맞이하여 결산 수정 분계를 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결산 수정 분계를 해라 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차입은 이렇게 했고 여기는 결산일로 바꿔서 2019년에 차입을 했고 결산일도 2019년 12월 31일이 되고 결산일 환율
결산일의 환율이 900원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예, 현금 상환 이런 거 필요 없고. 예. 이랬을 때 결산 수정분계를 하시오 하는 겁니다. 자, 문제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당사는 뉴욕은행의 차입금을 결산일을 맞이하여 결산 수정분계를 하기로 하였다 이랬습니다. 뉴욕은행의 차입금 2천만 원은 2019년 8월 23일 차입을 했고 당시 달러당 1,000원이었고 2만 달러를 차입을 했고 그리고 결산일 12월 31일 3개월이 지난 후에 4개월이군요. 4개월 지난 후에 환율이 달러당 900원이 되었습니다. 이러면 결산 수정 분계에 따른 회계 처리를 하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차변에 장기 차입금 자, 아까 가면서 아까 위에 거 이거 뭐 맞아요. 예. 차변에 장기 차입금 뉴욕은행 요게 감소합니다. 얼마씩? 1달러당 100원씩 2만 달러니까 200만 원이죠. 200만 원. 이게 부채 감소. 대변이 200만 원이 왜 감소됐냐면요. 외화 환산 이익 때문에 200만 원이 수익이 발생한 거예요. 외화 환산 이익. 그래서 이게 수익이고 영업의 수익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죠. 영업의 수익이 발생한 것이다. 이거 수익 발생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환산이익이라는 겁니다. 환산이익 아시겠죠? 자, 그래서 외화 환산이익과 외환 차익 어느 때 쓰는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걸 저장을 해놔야 되겠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외환 차익, 외화 환산 이익 모두 영업의 수익입니다. 그러나 외환 차익은 자산을 회수하거나 부채를 상환할 때 나타나는 계정이고요. 외화 환산 이익은 결산 때 역시 자산과 외화 부채를 평가할 때 쓰는 계정 과목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수료 수익이라는 게 있어요. 영업의 수익 중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건데 용역이 영업이 아닌 것이어야 되죠. 부수적인 거여야 되겠죠. 그래서 영업 외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뭔가를 수수료를 받았다면 영업의 수익인 수수료 수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처분이익은 무조건 다 영업의 이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이익 영업의 이익입니다. 우리 유형자산 공부할 때 유형자산 처분시 회계처리 때 이거 우리 공부했었죠. 그 다음에 투자자산도 처분이익이죠. 처분이익 영업의 수익입니다. 물론 매도가능증권도 처분이익은 영업의 수익이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죠. 그 다음에 자산수중이익이라는 거 좀 특이하죠. 자산이라는 게 뭐예요? 뭐 토지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 수증, 증여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용 밑에 설명을 보면은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게 되면은 자산수중이익으로 영업의 수익으로 표시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건물 5천만 원짜리를 증여받았어요. 그러면 차변에 건물
건물 5천만 원. 대변에는 무상으로 증여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산 수중이익 5천만 원.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건물을 증여해 줄까요? 예, 보통 대주주나 또는 대표이사라든가 경영진이라든가 이런 회사에 좀 관계되는 사람들이 회사에 증여하는 경우 있습니다. 이럴 때 이와 같이 차변의 자산 증가, 대변의 수익 발생, 증여받은 수익을 자산 수중 이익으로 표시하는데, 그러면 그 건물이 5천만 원이다라는 걸 어떻게 결정하느냐? 시가로 결정합니다. 예. 증여받은 자산의 공정가치로 자산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도 그 공정가치, 시가를 기준으로 수익이 발생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영업의 수익 중에 또 하나 좀 특이한 개정 과목이다 그러면 또 이것이 있죠. 채무 면제 이익입니다. 채무를 면제받을 때 그 금액을 표시합니다. 채무를 면제받을 때 만약에 우리 회사가 이제 외상매입금을 오늘 어느 회사의 외상매입금을 오늘 상환을 합니다. 그러면 외상매입금이 차변에 와서 감소하는데 차변에 와서 감소하는데 외상매입금이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그래서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를 시켰어요. 근데 뭘로 갚았느냐? 부채 감소. 현금으로 갚았어요. 현금으로. 그래서 대변에 현금이 이게 지금 대변입니다. 대변의 현금이 500만 원을 가지고 갔더니 그쪽 거래처에서 그동안 고맙습니다 하면서 50만 원은 저희가 깎아드릴게요. 면제해드릴게요. 그랬어요. 면제해드릴게요. 그래서 450만 원만 갚고 나머지는 면제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면제받은 것을 우리는 이것으로 채무 면제이익으로 표시한다 이겁니다. 채무 면제이익. 채무를 면제받은 것입니다. 네. 시험에 아직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나온 적은 없지만 이런 것도 있다. 또 영업의 수익 중에 마지막에 자비익 같은 것은 종종 나오곤 합니다. 자비익은 뭐냐? 영업의 수익인데 영업활동 이외의 영업활동 이외의 활동에서 발생한 건데 금액이 아주 적거나 빈번하지 않은 이익들, 이런 것은 자비익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있지만 여러분 자비익 하면은 또 뭐가 생각나냐면은 현금 과부족이 있을 때 만약에 현금이 기중에 과잉한 것으로 발견이 됐는데 원인을 모를 때 우리가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하죠. 차변의 현금, 대변의 현금 과부족 이렇게 잡아놨었어요. 차변의 현금, 대변의 현금 과부족. 그런데 결산일까지 원인이 안 밝혀지면 현금 과부족을 차변에 기록하고 제로로 만든 다음에 대변에 자비익으로 처리한다 그랬죠. 현금 과부족 정리할 때 우리 자비익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현금 과부족 때문에 이 자비익은 가끔 나오기도 한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지금까지 영업의 수익을 알아봤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알아본 게 다 뭐예요? 수익이죠. 수익.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비용을 전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